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듣기만 해도 정답이 보이는 스마일 이론 정리 두 번째 시간 한식조리 실무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리 실무 파트는 2020년 조리기능사 시험의 전면적인 개편 이후에 출제 비중이 대폭 높아진 파트입니다.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목차 순서와는 달리 이론 공부의 전반부에 배치해서 한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흥미를 높여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한식을 조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조리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되죠. 조리의 목적은 익혀서 먹거나 다른 재료와 섞어서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영양 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고, 풍미와 외관을 향상시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호성을 증진시킨다. 이것도 조리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균 등의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조리의 목적을 물었을 때 옳은 보기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식품 자체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리를 한다. 자, 조리를 한다고 해서 영양분이 높아지진 않죠? 식품을 구성하는 영양소 자체는 조리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보충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조리의 목적에 부족한 영양 성분 보충한다. 요 보기가 나오면 X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조리를 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열 조리와 열을 사용하지 않고 생으로 조리하는 비가열 조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비가열 조리는 식품 자체에 열을 사용하지 않고 생으로 조리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회나 생채, 냉국, 쌈, 샐러드 등이 비가열 조리다. 이렇게 생으로 조리할 때는 영양 성분 중에 특히 수용성 성분의 손실이 적고 식품이 가진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리 방법이 간단하고 시간 절약도 가능하다. 반면에 열 처리로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을 죽일 수 없으니까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병원균이나 표면에 묻어있는 농약 성분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농약이나 병원균 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단점을 가진 것도 생조리, 비가열 조리입니다. 따라서 세척에 주의해야 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해야 된다. 맞겠죠? 그리고 생식품 조리에는 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입안에서 식감이 억세서는 안 되겠죠? 조직과 섬유가 부드러운 식재료가 생조리 식품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생선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외부를 깨끗이 손질한 다음에 조리를 해야 영양소 파괴와 변색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비가열 조리와 달리 말 그대로 식품을 가열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방법, 가열조리인데요. 식품을 가열하면 식품 조직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가열이라는 물리적 변화를 통해서 식품의 성분 변화라는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열조리입니다. 물리적 변화를 통해서 성분 변화라는 화학적 변화를 가져온다. 생으로 조리할 때와 비교해서 맛과 조직감이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신들이 고기를 익혀 먹기 시작한 다음에 그 풍미와 부드러움에 정말 깜놀했을 겁니다. 가열을 통해서 위생 확보도 할 수 있고 소화 흡수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오겠죠. 가열조리를 통해서 위생 확보와 소화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가열조리 시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열을 가냐 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열조리, 비가열조리로 나누고, 또 열을 가하는데 물을 사용해서 가열하는 습열조리와 물 없이 가열하는 건열조리,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열조리는 습열조리와 건열조리로 나눌 수 있다. 습열조리는 물을 넣고 가열하는 거니까 끓이기, 삶기, 데치기, 찜, 조림 등 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방법이 습열조리고, 적정조리 온도는 100도씨를 넘기 힘들겠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니까 재료를 물속에 넣고 끓인다. 적정조리 온도는 100도. 찜을 할 때는 증기 온도로만 가열되니까 85에서 90도 정도가 적정 조리 온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습열조리에 속하는 끓이기, 삶기, 데치기, 찜, 조림 등의 각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먼저 끓이기는 물 온도 100도씨에 재료를 넣고 간을 해서 조미를 해서 익히는 걸 끓이기라고 합니다. 뭐와 다르다? 삶기는 조미를 하지 않아요. 삶기와는 다르다. 끓이기는 끓는 물에 재료를 익히는 건 삶기와 동일하지만 조미를 한다는 점에서 삶기와는 차이가 있어요. 끓이기를 했을 때는 식품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고 변하기 쉽고, 물을 통해서 재료의 조직 속에 들어있던 수용성 영양 성분의 손실이 많게 됩니다. 국찌개, 전골 등이 끓이기를 통한 요리고, 삶기는 큰 특징이 조미를 하지 않는다. 찬물 혹은 끓는 물에 재료를 넣어 익힌다. 역시나 수용성 영양 성분의 손실이 많다. 콩류, 두류나 면류, 채소류의 조직감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삶기의 특징입니다. 편육이나 수육, 국수, 단단한 채소 등 국찌개, 전골 등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그런 음식과 달리 삶은 다음에 재료를 건져내서 그 재료만 섭취하는 게 삶기의 특징이에요. 편육, 수육, 국수, 단단한 채소 등이다. 자, 삶기와 비슷하지만 다량의 끓는 물에 재료를 넣고 순간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익혀내는 조리법이 데치기입니다. 이 데치기는 90에서 80도의 물이나 스팀을 이용해서 데치고요. 1에서 2%의 소금, 식염을 첨가했을 경우 채소 및 어패류의 색 고정, 색을 고정하고 질감을 유지할 수 있다. 뭐를 첨가한다? 중조나 설탕 아니고 식염입니다. 1에서 2%의 식염을 넣고 데칠 때 채소 및 어패류의 색 고정과 질감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데치기를 통해서 조직을 연하게 하고 미생물의 번식 억제, 효소작용 억제 등의 효과가 있겠죠. 데치기 조리법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에는 시금치 무침, 무청이나 토마토 껍질 제거, 오징어, 문어 등의 숙회를 할 때 이 데치기 조리법을 씁니다. 다음은 찜인데요. 찜은 냄비의 아래쪽에 찜용 채반을 넣고 물을 끓여서 올라오는 수증기로 재료를 익히는 방법이죠. 수증기의 기화열 및 잡열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방법이 찜입니다. 수증기의 기화열과 잡열 이용 찜 찾으셔야 된다. 찜은 삶기나 끓이기에 비해서 물에 넣지 않고 수증기로 모양 그대로 익히기 때문에 모양 유지뿐만 아니라 맛성분이나 수용성 성분 손실 또한 적습니다. 뭐가? 찜조리. 하지만 온도 자체가 끓는 물보다는 낮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비교적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갈비찜, 호박찜 등 찜조리와 떡, 찐빵 등 생각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리고 조림은 먼저 재료에 양념을 넣은 후에, 요게 중요합니다. 물부터 끓이는 게 아니라 같은 습열조리지만 먼저 재료도 넣고 양념도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센 불로 가열해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요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낮은 온도로 불을 낮추고 서서히 조리하는 방법이 조림입니다. 두 가지 알아둬야 되죠. 재료에 양념을 넣은 후에 센 불로 가열하고 끓기 시작하면 낮은 온도로 서서히 조리한다. 생선조림, 장조림, 콩조림 등이 있겠어요. 모두 습열조리다. 반면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건열조리에는 굽기나 볶기, 튀기기, 부치기 등이 속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열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방법으로 튀기기의 경우에는 160에서 200도가 적당하다.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건열조리에서 튀기기의 적정 온도는 160에서 200도다. 굽기, 볶기, 튀기기, 부치기 등은 건열조리에 속한다는 거. 물을 사용하는 거 없죠? 우리 엄마는 볶을 때 물 조금 넣던데. 아닙니다. 굽기, 볶기, 튀기기, 부치기는 건열조리다. 전자레인지 조리는 무슨 파를 이용한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합니다. X선, 감마선, 자외선 아니고 전자레인지 조리는 마이크로파가 음식물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빠르게 진동시켜서 발열을 통해서 대상물을 익히는 발열작용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것이 전자레인지 조리예요. 마이크로파, 물 분자를 빠르게 진동시켜서 발열하는 작용을 이용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주요 건열조리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일단 굽기의 경우에는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은 건열조리법이다. 굽기입니다.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이 굽기다. 산적이나 석쇠구이, 소금구이, 생선구이, 굽기에 예가 되겠고요. 볶는 조리법은 비교적 비타민 손실이 적고요. 가열 중에 조미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기름을 두르고 볶으니까 기름 맛이 더해져서 부드러운 입맛을 느낄 수 있고 단시간 조리로 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볶기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튀기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기름 온도죠. 160에서 200도다.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한 후에 재료를 넣어서 익히는 조리법이 튀기기고 아무래도 재료에 기름이 스며드니까 높은 열량을 제공하는 반면에 기름과 물은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식품 속에 있는 수용성 영양소가 밖으로 새나오지 않아서 수용성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튀기기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식품 재료 중 수분과 튀긴 기름의 교환이 이루어져서 풍미를 증가시킨다. 요즘은 역시 튀기기의 설명이고요. 튀기기는 조리 중에 조미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열 전후에 조미해야 됩니다. 볶기와 달리 튀기기는 조리 중에 양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열 전후에 조미한다. 이렇게 돼야 옳은 보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널쩍하게 붙여낸다. 이런 느낌으로 부치기의 경우에는 넓은 팬에다가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익혀내는 방법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그대로 붙이거나 아니면 밀가루나 빵가루를 입혀서 재료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서 붙일 수도 있는데요. 육전, 생선전, 호박전, 김치전, 표고전 등 주로 전류가 요 부치기 조리법을 활용하죠. 이렇게 굽기, 볶기, 튀기기, 부치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열 조리법으로 각각의 특징이 시험 보기로 매번 출제되고 있어요. 다음은 식재료를 써는 방법과 계량하는 방법. 식재료 썰기와 계량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썰기는 왜 하죠? 우리가 재료를 써는 목적은 모양과 크기를 정리해서 씹어먹기 편하게 하고 먹지 못하는 부분은 미리 제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썰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썰게 되면은 표면적이 늘어나죠? 따라서 열 전달이 쉽고 조미료 침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썰기의 목적이다. 하지만 단순히 썬다고 해서 영양소의 함량이 증가한다? 요건 틀렸죠. 썰기를 통해서 영양소 함량을 증가시킨다. X입니다. 자, 우리가 한식 조리에 있어서 썰기를 할 때 쓰는 칼은 아시아형과 서구형 혹은 다용도 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형의 경우에는 로우 팁이라고 해서 칼 등은 곡선이고 칼날은 직선 형태인 이런 모양이 아시아형이고요. 서구형은 센터 팁이라고 해서 칼등과 칼날 모두 곡선 형태로 주로 회칼로 적합합니다. 그 밖에 하이 팁은 칼등은 직선이고 칼날은 곡선 형태로 주로 포를 떨 때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아형, 서구형, 다용도 칼로 한식 조리에 쓰이는 칼을 구분하고요. 칼을 가는 방법을 물었을 때는 숫돌을 중간 입자인 1000번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숫돌 선택에 있어서의 번호는 숫자가 작아지면 입자가 크고 거친 거고요. 숫자가 큰 수다 4000번, 6000번 이렇게 되면 숫돌의 입자가 고운 걸 말합니다. 숫돌 안에 입자 수가 작게 들었다 하면 숫돌 하나의 크기는 크고 거칠게 되겠죠. 같은 크기의 숫돌에 입자가 촘촘하게 많이 들었다 그러면 숫돌 자체도 매끈하게 표면이 고와서 마무리하는 칼갈기에 주로 적합합니다. 칼갈 때 숫돌의 선택은 주로 1000번을 사용하고 400번대로 입자가 크고 거친 숫돌의 경우에는 이가 많이 빠진 칼날을 갈 때 적합하고 4000에서 6000번 숫돌 번호가 큰 것은 숫돌 입자가 고운 걸 뜻하기 때문에 칼갈기를 마무리하는 용도로 윤기와 광을 내어 갈아줄 때 쓴다. 이 숫돌을 쓸 때는 반드시 칼을 갈기 전에 숫돌을 미리 물에 충분히 담가둬서 숫돌의 수분을 흡수시킨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숫돌은 칼 갈기 전에 반드시 물에 담궈둔다. 자, 다음은 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나하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썰기 방법을 택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모든 칼질의 기본이 된다. 피로도와 소음이 가장 적은 칼질이다. 바로 밀어썰기입니다. 칼질의 기본이고 피로도와 소음이 가장 적은 칼질 밀어썰기. 배우기가 쉽고 칼이 잘 들지 않을 때 이용하는 방법은 작두처럼 이렇게 칼 뒷부분을 지면에 대고 앞부분을 작두 썰듯이 지지점을 딱 잡아서 써는 방법이 작두썰기입니다. 배우기 쉽고 칼이 잘 들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작두썰기다. 깍둑썰기는 써는 재료 자체를 각변 2cm 정도의 정육면체로 이렇게 네모나게 깍두기 썰듯이 써는 게 깍둑썰기예요. 감자나 무 등 단단한 채소를 각변 2cm의 정면체로 써는 방법이 깍둑썰기다. 자, 위에서 봤던 작두썰기는 칼날과 지면 사이가 공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두꺼운 재료를 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어떤 썰기? 작두
작두썰기. 작두썰기는 배우기 쉽고 칼이 잘 들지 않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두꺼운 재료를 썰기에는 부적합하다. 중국에서 즐기는 도박게임 도구인 뼈 모양의 골패를 닮은 모양으로 둥근 재료의 가장자리를 잘라내어 직사각형으로 얇게 써는 것을 골패썰기라고 합니다. 자, 중국 도박 나왔다. 골패, 마작 떠오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얇게 직사각형으로 써는 걸 골패썰기라고 합니다. 재료를 얇게 점여가며 가지런히 모아서 길쭉하게 써는 방법은 채썰기죠. 그리고 오징어나 파채를 썰 때는 재료를 잡은 손을 안쪽으로 당겨가며 빠르게 채를 써는 당겨썰기를 합니다. 오징어나 파채를 썰 때는 당겨썰기를 이용한다. 그리고 칼끝썰기는 주로 재료를 다질 때 이용하고요. 칼끝으로 재료를 다진다. 칼끝썰기. 그 다음에 생밤이나 삶은 고기를 모양 그대로 얇게 썰 때 또는 마늘이나 생강 등을 다지지 않고 향을 내는 썰기 방법은 바로 편썰기입니다. 자, 지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생밤이나 삶은 고기 모양 그대로 얇게 썬다. 바로 편썰기 떠오르셔야 돼요. 마늘이나 생강 다지지 않고 향을 낸다. 편썰기. 다음은 재료의 무게를 재는 계량 방법에 대한 문제 지문들을 보면 일단 가루류의 경우에는 채로 쳐서 계량한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가루류는 채로 쳐서 가만히 수북하게 담은 다음에 주걱으로 깎아서 측정한다. 따라서 채로 치지 않는다 하면 틀리고요. 흔들거나 꼭꼭 누르지 않는다. 채로 친 다음에 가만히 수북하게 담아야지. 절대로 흔들거나 꼭꼭 누르면 안 됩니다. 가루류 계량할 때는 흔들거나 꼭꼭 누르지 않는다. 채로 치지 않는다 해도 틀려요. 채로 쳐서 가만히 수북하게 담은 다음에 주걱으로 깎아서 측정한다. 액체류의 경우에는 투명한 계량 용기 쓰고요. 계량컵으로 눈금과 눈높이를 맞춰서 계량한다. 투명한 용기에 눈금을 볼 때는 요 눈높이와 맞춰서 계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버터나 마가린 등 고체 경화유를 계량할 때는요. 실온에서 일단 부드럽게 한 다음에 계량컵에 눌러 담아. 자, 가루랑 다르죠? 계량컵에 눌러 담은 후에 윗면을 직선으로 깎아서 계량을 합니다. 뭐를 잴 때? 버터나 마가린 계량할 때. 키워드는 계량컵에 눌러 담은 후입니다. 된장이나 다진 고기 같은 경우에도 계량기구에 눌러 담아서 빈 공간이 없도록 채워줘야 되고요. 재료의 특성을 봤을 때 고체로 된 것들은 계량컵에 담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눌러주는 게 맞고, 가루나 액체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어도 빈 공간 없이 차겠죠? 따라서 가루류 같은 경우에는 채로 쳐서 가만히 수북하게 담아서 주걱으로 깎아 측정하고요. 액체류는 눈높이를 맞춘다. 계량컵을 사용해서 눈금과 눈높이를 맞춰서 계량한다. 요거 주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울의 경우에는 수평으로 놔야 되고 눈금은 정면에서 읽으며 바늘은 0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자, 조리시설의 경우에는 음식의 운반, 재료 반입, 오물 반출 등이 용이하도록 동선을 편리하게 구성해야 되고요. 통풍이 잘 되고 밝고 청결한 곳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온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한다? 당연히 틀렸겠죠? 조리장 지하에 설치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습하고 어둡다. 조리장의 3대 원칙. 다음 중 조리장의 3대 원칙을 찾아라. 이런 문제에서는 위능경, 위내시경 아니고 위능경이 조리장의 3원칙입니다. 위생, 능률, 경제. 위능경이다. 조리장 3원칙. 위생, 능률, 경제.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능률적으로 설치하고 경제적이어야 된다. 자, 작업장에서의 작업 흐름은 일단 식재료를 구매하고 검수를 해야 되고, 비가식 부위를 분리해서 비가식부는 폐기하고 가식부만 남기는 전처리를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조리하고 장식과 배식한 다음에 다 먹고 나면 식기세척과 수납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식재료 구매 검수 전처리, 조리하고 장식과 배식한 다음에 식기세척과 수납한다. 작업장에서의 워크플로우다. 자, 조리 기구를 선정할 때는 기능과 용도가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것이 좋다 하면 틀린다. 용도별로 한 기능만 있는 것을 여러 개 구비해놔서 공간만 차지하는 것보다 조리기구의 기능과 용도가 다양하면 좋겠죠. 그리고 사용 및 사후 관리가 편리하며 위생성, 능률성, 내구성을 갖춰야 된다. 당연한 얘기. 그리고 성능, 동력, 크기 및 용량이 기존 설치 공간에 적합해야 된다. 요것도 옵니다.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다. 자, 조리기구 중에 전처리를 하는 기구와 세척하는 기구, 이렇게 나눠보면 전처리 시에는 껍질 벗기는 것, 탈피기와 싱크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절단하는 것도 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기구고요. 손소독기, 식기소독기, 식기세척기는 세척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자, 조리장의 바닥에 대한 문제, 초빈출 내용입니다. 조리장 바닥은 당연히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타일이나 합성수지 타일 등으로 시공하는 게 좋고요. 요철, 울퉁불퉁 요철이 많은 경우에는 걸려서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공할 때 요철은 피해야 된다. 공사비와 유지비가 저렴한 게 좋다. 그리고 습기와 기름이 바닥에 스며들지 않아야 되고, 산과 알칼리, 열에는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소와 배수가 용이하도록 물매. 자, 요 물매 각도 100분의 1이다. 100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10분의 1이다 나오면 틀려요. 물매는 일반적으로 100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자, 작업대의 종류로는 일자형, 병렬형, L자형, 디귿자형, 아일랜드형이 있는데요. 쉽게 싱크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업장에서 싱크대 모양이 일자형이면 작업 동선이 길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나오고요. 일자형은 비효율적이고 작업 동선이 길다. 병렬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주보도록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고, 길고 좁은 부엌의 형태에 적당하고 동선이 짧아서 효과적인 게 병렬형입니다. L자형 역시 동선이 짧아지겠죠? 좁은 면적의 조리장에 적합하고요. 디귿자형의 경우에는 양측 벽면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도 넓게 활용 가능하고 작업 동선이 짧고 넓은 조리 공간에 이용한다. 디귿자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아일랜드형,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아일랜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리 공간이 있을 때 중간에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환풍기와 후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동선이 단축되고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아일랜드형의 특징이에요. 환풍기와 후드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이 어떤 건가? 아일랜드형입니다. 동선이 단축되는 것은 여러 개 있지만 아일랜드
아일랜드형의 가장 큰 특징은 환풍기와 후드수 최소, 작업대 중간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환풍기와 후드수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일랜드형이다. 자, 우리가 집단 급식소라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는데 기준이 1회 50인 이상의 식사 제공을 하는 급식소를 집단 급식소라고 해요. 집단 급식소는 비영리해야 되고 1회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대중음식점은 절대 집단 급식소에 속하지 않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집단 급식소 될 수 없다. 급식시설별 1인 1식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병원 급식이 10에서 20리터로 가장 많습니다. 일반 급식 5에서 10리터, 학교 급식이 4에서 6리터인 반면에 병원 급식은 1인 1식 물 사용량 10에서 20리터다. 자, 단체 급식 조리장 신축 시의 고려사항 역시 위능경 순서로 고려합니다. 위생 먼저 고려하고 능률, 경제성 순서다. 단체 급식 시설에 주방 면적 산출 시에는 몇 명에게 공급할 건데, 식단은 뭘로 할 건데, 어떤 조리기기를 선택해서 조리할 건데, 이런 것들은 주방 면적 산출 시에 포함하는 요소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한대? 피급식자의 기호는 주방 면적 산출 시 고려되는 요소 아니다. 단체 급식 시설 주방 면적 산출 시에는 조리 인원, 식단, 조리 기기 선택은 얼마나 자리를 많이 차지하느냐, 그걸 위해서 그 면적 산정하려면 필요한 요소지만 피급식자의 기호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키포인트 몇 개 알아보면, 자외선 등은 용기류 등의 살균에 효과적이지만 식품 내부의 완전 살균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뭐가? 자외선 살균. 자외선 살균은 용기류 등의 살균에는 적합하지만 식품 내부 완전 살균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지하수 사용 시에는 반드시 수질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조리장의 냄새나 증기를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실의 조명은 50럭스 이상으로 균등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조리실 조명 50럭스 암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컵의 용량은 13큰술에 해당합니다. 한 컵은 13큰술. 그리고 가장 맛있는 온도의 순서는 높은 것부터 전골이 95도씨에 먹을 때 가장 맛있고요. 국은 70도, 커피가 65도씨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밥이 45도, 이런 순서로 가장 맛있는 온도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요. 전골, 국, 커피, 밥이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골 먹을 때 우리 가스레인지로 팔팔 끓여가면서 먹죠. 보글보글 끓는 가운데 숟가락을 집어넣는 입천장 까지기 딱 좋은 온도의 음식이 전골이고 국, 커피, 밥 순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를 데칠 때는 뭉그러짐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첨가한다? 소금 1%를 첨가하고요. 물을 무생채로 조리할 때 비타민C 파괴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조리할 때는 데치거나 조리거나 하는 등의 조리 방법보다는 무생채로 조리했을 때 비타민C 파괴를 가장 줄일 수 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식품을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 조리 실무 파트에서는 조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로서 각 재료들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물에 잘 녹는 아밀로펙틴과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인 아밀로스로 구성된 중합체 탄수화물, 다당류가 바로 전분입니다. 아밀로펙틴은 복잡한 격가지 구조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의 특성이 있다. 아밀로스는 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다당류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 특성들을 기억하시고요. 보통 맵쌀에는 아밀로스가 20에서 25%, 아밀로펙틴이 75에서 80%라면 찹쌀은 거의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97에서 100% 찹쌀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찹쌀이 더 물에 더 잘 녹는다. 수분 보유력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은 찹쌀떡이 맵쌀로 만든 떡보다 더 늦게 굳는다. 굳는다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노화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밀로스 함량이 아니라 아밀로펙틴 함량입니다. 수용성인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아야 더 늦게 굳는다. 노화되는 것을 지연시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은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늦게 굳습니다. 빨리 노화되지 않는다. 자, 요 아밀로스 함량 꼭 고쳐주세요. 아밀로스가 아니라 아밀로펙틴이다. 자, 그리고 전분이 호화된다고 하면 알파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전분이 호화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 전분에다가 적당량의 물을 붓고 70에서 75도가 되도록 가열하면 이때 전분이 팽윤되고 부풀고 점성도가 증가돼서 반투명의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데, 이때 전분을 알파 전분이라 하고 이러한 현상을 호화라고 부릅니다. 전분의 호화다. 자, 우리가 밥을 지을 때나 메밀가루로 묵을 만들 때, 떡 제조 과정 등을 보면 물을 붓고 가열하죠. 온도를 올리게 되면 쌀알이 팽윤되고 점성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을 알파 전분이 된다, 호화된다고 표현해요. 따라서 이 호화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분 입자가 클수록, pH 농도가 높을수록, 즉 알칼리일수록, 물의 양이 많을수록, 물에 담가놓는 수침 기간이 길수록, 또 염류나 알칼리, 설탕, 지방 등을 첨가할 때 더욱 잘 일어납니다. 자, 호화와 비례하는 것들 알아둬야 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전분 입자가 클수록, pH가 높을수록, 물의 양이 많을수록, 수침 시간이 길수록, 염류, 알칼리, 설탕, 지방 등을 첨가할 때 호화가 더욱 잘 일어난다. 밥을 지을 때나 메밀가루로 묵을 술 때, 떡을 만들 때 일어나는 것이 호화입니다. 팽윤되고 점성도, 끈적끈적 점성도가 증가한다. 알파화, 호화예요. 반면에 베타화라고 하면 전분이 노화되는 걸 말하는데요. 알파화는 호화, 베타화는 노화다. 호화된
알파 전분을 그냥 실온에다 방치했을 때 차차 굳어지는 현상을 레트로그라데이션,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는 전분의 불용 성분인 아밀로스가 순간적으로 막대기 모양의 결정 성장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아밀로스 성분의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100% 아밀로펙틴으로만 이루어진 찹쌀의 경우 아밀로스 함량이 20에서 25% 들어있는 맵쌀보다는 노화가 더 늦게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동온도 또는 60도씨 이상의 고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방치하게 되면 굳어지는 게 노화니까 가장 좋지 못한 온도는 0도씨에서 5도씨의 냉장 온도에서는 노화가 오히려 촉진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은 좋지 않다. 빵이나 밥을 냉동시키거나 보온으로 밥통 속에 넣어두면 식감이 변하지 않지만 0에서 5도씨의 냉장 온도에 넣어두면 이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노화 억제 방법으로는 설탕을 첨가하거나 수분 함량을 10% 이하로 만들 경우에는 노화가 억제된다. 또는 포화된 전분을 80도씨 이상에서 급속 건조하면 노화를 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소이온이 노화를 저지한다 하면 틀립니다. 포화된 전분을 상온에서 오래 방치했을 때 이 전분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서로 결합되면서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이온은 노화를 저지하는 게 아니라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노화되는 예로는 밥이나 빵을 실온에다 방치했을 때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대표적인 전분의 노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분의 호정화라는 게 있는데요. 호화가 아니라 호정화는 중요한 키워드가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전분을 물 없이 가열했을 때 160에서 180도 온도로 가열했을 때 가용성 전분을 거쳐 다양한 길이의 덱스트린으로 바뀌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호정화라고 합니다. 물 없이 160에서 180도로 가열한다. 예를 들어서 팝콘 만들 때, 뻥튀기 할 때, 누룽지나 토스트 만들 때, 미숫가루 제조할 때, 혹은 밀가루와 버터를 볶아서 만든 룰을 만들 때 이러한 것들이 호정화의 예로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높은 온도로 가열시키면은 색상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점성은 약해지면서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 전분의 호정화입니다. 자, 한번 호정화된 식품은 다시 잘 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보존 기간을 길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호정화를 통해서 색상은 황갈색으로 되고 점성이 약해지고 단맛이 증가하고 보존 기간이 길어진다. 다음 중 호정화의 예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팝콘, 뻥튀기, 누룽지, 토스트, 미숫가루, 루는 호정화의 대표적인 예다. 자, 지금부터는 쌀, 보리, 밀가루 등 식재료로서 곡물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쌀과 보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벼는 양분이 저장된 배아와 왕겨, 외피, 배유로 구성되어 있고 벼에서 왕겨를 제거하면 우리가 현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현미에서 다시 외피와 배알을 제거해서 배유만을 남긴 것이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 백미입니다. 벼에서 왕겨를 제거하면 현미, 현미에서 다시 외피와 배알을 제거해서 배유만 남기면 백미가 된다. 쌀을 고를 때는 알갱이가 고르고 투명하고 광택이 있으며 앞니로 씹었을 때 강도가 단단한 것, 즉 경도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고 보리의 경우에는 겉보리와 쌀보리로 나뉘는데 맥주 제조에 쓰이는 맥주보리는 겉보리에 속해요. 쌀보리는 밥을 짓거나 식품 제조에 쓰이는 주로 납작하게 누른 보리, 앞맥이나 반으로 가른 할맥으로 가공해서 소화율을 높인 보리를 말합니다. 쌀보리다. 맥주는 겉보리, 앞맥이나 할맥은 쌀보리라는 것 주의하세요. 자, 밀가루는 밀가루의 나다를 분쇄해서 만든 곡물가루죠. 밀가루 단백질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있는데요. 이 밀가루 단백질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물과 결합해서 점성과 탄성을 가진 글루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글루텐은 각종 밀가루 식품의 가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따라서 이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13% 이상이다 하면 가장 쫄깃쫄깃한 것 강력분이 되고요. 중간 정도의 탄성과 점성이다 글루텐 10에서 13%가 함유된 중력분이고, 글루텐 함량이 박하다, 푸석푸석하다 박력분은 글루텐 함량 10% 미만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요 세 가지가 글루텐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글루텐 함량에 따라 각 밀가루의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지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먼저 강력분은 쫄깃함이 강력한 거죠. 글루텐 함량 13% 이상 파스타나 식빵, 마카로니, 피자 도우 등에 쓰이고요. 중력분은 중간 정도의 쫄깃함으로 10에서 13%의 글루텐이 들었다. 우리가 주로 한식용으로 쓰는 밀가루가 중력분입니다. 국수나 만두피, 수제비 등으로 다목적용으로 쓰인다. 중력분. 그리고 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박하다, 쫄깃함이 약하다. 글루텐 함량 10% 미만, 때로는 9% 미만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어요. 주로 제과류에 쓰이는 밀가루가 박력분이 되겠습니다. 쿠키나 케이크, 파이나 튀김옷 같은 경우에 글루텐 함량이 적은 박력분으로 만든다. 자, 이러한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설탕이나 지방을 첨가하고요. 반대로 소금과 달걀, 물을 첨가하면 글루텐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 음식은 너무 쫄깃해서는 안 되는데 글루텐 형성을 방해해야지 하면 설탕이나 지방 첨가하고요. 글루텐 형성을 많이 해야 되겠어, 쫄깃쫄깃함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소금, 달걀, 물을 첨가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콩류, 두류 조리에 대한 특성을 보면 콩에는 단백질이 40%가량 함유되어 있죠. 이러한 콩 단백질은 글로불린, 글리시닌이라고 부릅니다. 대두신이라. 대두 단백질은 글리시닌, 글로불린이다. 하지만 이 날콩에는 사실 안티트립신이라는 단백질의 체내 이용을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안티트립신. 그래서 콩의 경우 콩 단백질을 체내 흡수가 잘 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된다. 익혀 먹을 경우 단백질 소화와 이용을 높일 수 있다 옵니다.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거품을 내고 용혈작용을 하고 해독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다.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거품 내고 용혈작용하고 해독작용한다.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가 두부를 제조할 때는 요 콩 단백질의 주성분인 글리시닌을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양전하를 가지는 염화칼슘이나 염화마그네슘 등 염이나 산을 첨가해서 침전시키고 응고시켜 만든 게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를 제조하는 방법은 콩단백질 주성분 글리시닌을 가열한 다음에 염류나 산을 넣어서 침전 응고시켜 만든다. 이 두부 제조 시에 사용되는 단백질 응고제는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황산칼슘 등이 사용됩니다.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황산칼슘 모두 뭐다? 두부 제조 시 사용되는 단백질 응고제다. 채소류 조리에 있어서 채소류 감별법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의 경우에는 굵기가 고르며 만졌을 때 가시가 있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것이 좋고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시든 꽃이 붙어 있다거나 색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굵기가 고르고 가시가 있고 무거운 느낌 나는 게 좋고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시든 꽃이 붙어 있다거나 색이 선명한 것이 좋다. 당근의 경우에는 일정한 굵기로 통통하고 마디나 뿔이 없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선홍색이 선명하고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거친 게 좋다, 가벼운 게 좋다 하면 틀리겠죠. 물은 느낌이 없이 통통하고 마디나 뿔이 없이 표면이 매끈한 선명한 선홍색의 당근이 신선한 당근입니다. 양배추의 경우에는 속이 꽉 차 있고 무게가 묵직하고 광택이 나고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이 없이 단단한 것을 고른다. 대부분 단단하고 광택 있고 색이 선명한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꽃대가 올라오거나 노랗게 변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꽃대 올라오거나 노랗게 변한 양배추는 좋지 않다. 우엉의 경우에는 껍질이 매끈하고 수염 뿌리가 없는 것으로 굵기가 일정한 것이 좋고요. 가지는 구부러지지 않고 바른 모양이 좋습니다. 가지의 경우에는 가벼운 것이 좋다.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양배추나 오이는 무게가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나면 좋지만 가지의 경우에는 구부러지지 않고 모양이 바르고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가지. 그리고 고추는 색이 짙고 꼭지가 시들지 않고 탄력 있는 게 좋고요. 무에는 동치미무, 발타리무, 조선무, 초록무 등이 있는데 무에서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는 하고 물을 때는 디아스타제가 들어있다. 요걸 정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무는 소화 촉진제인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다. 자, 무 중에 동치미무를 고를 때는 조선무보다 크기가 작고 동그랗게 생긴 것이 좋고요. 알타리무는 무 허리가 잘록하고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무의 경우에는 단단하고 뿌리 부분이 시들지 않고 푸르스름한 것이 신선하다. 초록무는 매운맛이 적고 흠이 없고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다 맞추실 수 있겠죠. 자, 마늘은 양분을 지하부에 저장하는 뿌리 채소고요. 자, 다 보기로 나왔던 것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하나하나 바로 이해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요 정도는 외워둬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정확히 외워두십니다. 자, 그리고 쑥갓의 경우에는 두부, 샐러리, 쓴바귀 등과 함께 먹으면 좋지만 쑥갓과 표고버섯은 어울리지 않아요. 쑥갓은 두부나 샐러리, 쓴바귀 등과 함께 먹으면 좋지만 표고버섯과 어울린다 하면 틀린다. 감자는 굵고 상처가 없으며 발화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 맞겠죠? 감자의 경우 발화가 된 것, 싹이 난 것은 솔라닌이라는 신경독이 들어있어서 다량을 먹게 되면 중추신경 마비 등의 중독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소의 색 변화와 관련된 기출 핵심 포인트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라보노이드는 노란색을 나타내는 식물성 색소의 총칭으로 화황소 또는 비타민 P라고도 부르고요. 플라본, 플라보놀, 플라바논, 플라바놀, 이소플라본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뭐가? 플라보노이드. 노란색이다. 요건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푸코크산틴 이렇게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많이 들어보셨죠?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었고요. 라이코펜은 토마토나 수박에 들었다. 따라서 라이코펜도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이기 때문에 토마토의 붉은색 색소는 카로티노이드다 해도 옳은 보기로 체크하셔야 돼요. 오다. 토마토, 수박에는 라이코펜 들었고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푸코크산틴 등은 카로티노이드 색소입니다. 푸코크산틴은 다시마, 미역에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채소의 녹색 성분은 마그네슘이 함유된 엽록소, 클로로필이 요 식물의 녹색 색소고요. 소금을 첨가하게 되면 이 녹색, 푸른색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뭘 첨가하면? 소금을 첨가하면 채소의 녹색 색소 성분은 엽록소, 클로로필이고 그 포르피린환 중심에는 마그네슘이 있다. 소금을 첨가하면 푸른색이 더욱 선명해진다. 알아두시고 양송이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에 있는 산성분이 색이 변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양송이에 변색을 방지하려면 산성분이 들어있는 레몬즙을 뿌리면 된다. 무나 배추 등의 흰색 채소는 플라보노이드, 안토잔틴 성분을 다량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조조 알카리성인 식소다를 첨가하게 되면 누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디에? 무나 배추 등 흰색 채소에 플라보노이드, 안토잔틴 성분은 식소다, 중조의 알카리 성분과 닿으면 누렇게 변색된다. 따라서 이 흰색 야채의 경우에는 이 흰색을 고정시키려면,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약간의 산성분, 식초를 넣어서 삶는 게 좋습니다. 무나 배추 등 흰색 채소는 흰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식초를 넣어서 삶는 게 좋다. 시금치 등의 녹색 채소에 엽록소, 클로로필은 산과 만나면 녹황색을 띠게 됩니다. 시금치 등 녹색 채소에 함유된 색소 성분인 엽록소, 클로로필은 산과 만나면 녹황색을 띈다. 그리고 자색 양배추, 비트, 당근과 가지 등에는 수용성인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알칼리나 금속과 반응해서 적색이 자색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조리할 때 뚜껑을 덮고 조리하고 색안정을 위해서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넣는 게 좋다. 자, 다시 한번 자색 양배추, 비트, 당근과 가지 어떤 색소가 들어있다?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알칼리나 금속과 반응하면 변색이 됩니다. 적색이 자색으로 변한다. 따라서 조리할 때 뚜껑을 열고 아니라 뚜껑을 덮고 조리하고 색안정을 위해서는 산성인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넣는 게 좋습니다. 요건 플라보
플라보노이드계 색소와 마찬가지죠. 흰색 야채의 경우 흰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삶을 때 식초 약간 넣는 게 좋고, 자색 양배추, 비트, 당근, 가지 등 안토시아닌계 색소 역시 조리할 때 뚜껑 덮고 색안정을 위해서는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안토시아닌은 일반적으로 산성에서는 적색, 중성에서는 자색, 알칼리에서는 청색을 띱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와 만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녹색 채소의 색고정에 관계하는 무기질은 굴입니다. 녹색 채소의 색고정에 관계하는 무기질 굴이다. 그래서 완두콩을 조리할 때 황산구리를 첨가하게 되면 녹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예입니다. 녹색의 색소 고정에 관계하는 물질 굴이다. 완두콩 조리 시 황산구리 첨가해서 녹색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 같이 연결해서 암기해둡니다. 채소의 색소인 플라본 색소는 알칼리성에서 황색화된다. 아까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5종류 중에 하나인 플라본 색소는 알칼리성에서 황색화됩니다. 클로로필은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색소고요. 오이나 배추의 녹색이 김치를 담갔을 때는 점차 갈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클로로필의 변화 때문입니다. 오이나 배추의 녹색이 김치를 담갔을 때 점점 갈색이 되는 것은 클로로필 변화 때문이다. 오이 피클 제조 시에 오이의 녹색이 녹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산에 노출됐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페오피틴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지문으로 나왔다. 오이 피클 제조 시 오이의 녹색이 녹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요 페오피틴이 생겨서 산에 노출 시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이 피클 녹갈색 페오피틴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에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알칼리성인 식소다, 중조를 첨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녹색 채소 데칠 때 중조, 식소다를 첨가하게 되면 클로로필이 알칼리를 만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클로로필의 퇴색을 막아서 진한 녹색이 푸르게 고정되지만, 일단 색상은 고정되지만 섬유소가 가수분해되는 바람에 조직이 연화돼서 채소의 질감이 손상되고 비타민 B1, B2, 비타민 C가 파괴되는 단점이 생깁니다. 녹색 채소 데칠 때 알칼리인 식소다, 중조를 첨가하게 되면 클로로필의 퇴색을 막아서 진한 녹색을 푸르게 고정시키는 역할은 하지만 섬유소가 가수분해돼서 조직을 연화시켜서 질감을 손상시키고 비타민 B1, 2, 비타민 C가 파괴되는 단점이 있다. 양파 썬 것에 눈물까지 쏙 빼놓는 강한 향을 없애려면 식초를 뿌려서 효소작용을 억제시키면 됩니다. 양파 썬 것에 강한 향을 없애려면 식초 뿌려 효소작용 억제시킨다. 자,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 보통 녹황색 식물의 엽록체에 들어있는 지용성 색소가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는 당근, 호박, 고구마,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고요. 난황의 노란색 성분도 마찬가지로 이 카로티노이드예요. 난황 카로틴, 난황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산과 알칼리에는 카로티노이드가 안정적이지만 산화효소, 산소와 햇빛에는 불안정한 성질을 띱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산과 알칼리에 안정적이다. 하지만 산화효소, 산소, 햇빛에는 불안정한 성질을 띈다. 다음은 육류 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류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육류는 살아있을 때와 달리 죽고 나면, 즉 도축 후에는 사후경직과 숙성이라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먼저 사후경직이란 도축 후에 육고기가 더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혐기적인 상태에서 젖산을 생성해서 급속히 pH 농도가 산성 쪽으로 저하되고요. 그에 따라 근육이 굳어지는 현상이 사후경직입니다. 그래서 도축 직후의 사후경직기에는 이 육고기가 수분을 보유하려는 이 보수성이 저하되고 육즙이 많이 유출돼서 고기 맛이 좋지 않습니다. 질기고 풍미도 적다. 하지만 도축 후에 저장과 숙성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이 육고기에서 자가분해 효소인 카텝신이 분비되면서 육질이 점점 연해지고 맛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육류의 숙성이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과정인데요. 바로 육고기를 처음 도축했을 때 먹어봤더니 질기고 맛이 없었는데 그건 사후경직 때문이더라.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저장 숙성시켜서 먹어봤더니 육질이 점점 연하고 맛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연구해서 밝혀냈더니 저장 숙성 과정에서 자가분해 효소인 카텝신이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 육류의 숙성이란 도축 직후에 사후경직으로 조직이 딱딱하고 맛도 없던 게 육류를 분할한 다음에 0에서 5도 얼지 않는 온도에서 저장 보관하는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단백질 분해 요소인 카텝신의 작용으로 이 사후경직이 점점 풀리면서 조직이 연해지고 보수력이 향상되고 풍미도 좋아지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 과정이 육류의 숙성 과정이다. 자, 육류를 숙성시켜서 연화시키는 방법 외에 다른 과일류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육류를 연화시킬 수도 있고요. 고기의 결 방향, 섬유 방향 반대로 썰어서 고기의 결을 끊어서 연하게 하는 방법, 칼등으로 두드려서 연하게 하는 방법, 칼집을 내는 방법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연화시킬 수 있다. 또 소금이나 설탕, 염과 당, 그리고 청주 등을 첨가하는 방법으로도 육류를 연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빈출 문제로 각 과일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묻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요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짜그리로서 모두 암기하셔야 된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 들어있고요. 무화과에 피신, 파파이아에 파파인, 키위에 액티니딘, 배에 프로테아제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파인애플 브로멜린, 무화과에는 피신, 파파이아에 파파인, 키위에 액티니딘, 배에는 프로테아제, 배아제라는 소화제가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 키위는 키위 들어있는 요거트, 액티니딘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 파파야는 파파인, 무화과는 피신입니다. 파인애플 브로멜린. 자, 이러한 단백질 분해 효소는 요 각 과일의 즙을 육류에다가 뿌린 후에 포크로 찔러두고 일정 시간 두는 방법으로 육류를 연화시키는데 가열 온도가 85도 이상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분해 요소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85도 이상 되면 안 되고 고기가 너무 두꺼워도 안 됩니다. 효소 침투에 어려움이 있다.
자, 이런 육류 중에 소고기에 대해서 부위별 특징과 용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소고기의 각 부위별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은 감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앞부분부터 목심, 앞다리, 사태, 중앙 부위는 등 쪽부터 등심, 채끝, 갈비, 뱃살 쪽 양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심에 부드러운 텐더로인, 안심이 있다. 엉덩이 쪽은 우둔이고요. 뒷다리 쪽 설도와 사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각 부위별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목심은 지방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씹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주로 부위나 불고기용으로 쓰이는 것이 목심이다. 그리고 앞다리살은 근육이 많겠죠? 근육 결합 조직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지방이 적다. 약간 질긴 편인 앞다리 부위는 육회나 탕, 불고기, 장조림, 카레나 짜장 등으로 조리하는 게 적합하고요. 등심의 경우에는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스테이크 등의 직화구이나 불고기나 주물럭에 적당합니다. 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요런 조리 용도로 주로 쓰인다.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갈비의 경우에는 갈비에 붙어있는 살코기로 지방과 근육이 3중으로 겹쳐 있습니다. 육질이 가장 부드럽고 연한 부위가 갈비살이다. 구이나 찜, 탕 등에 이용하고요. 갈비구이, 갈비탕, 갈비찜, 갈비탕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양지는 대부분 복부 부위로 지방과 근육 조직이 층을 이루어서 육질이 질기지만 오래 끓이면 풍부한 맛이 우러난다. 따라서 국거리나 육회, 탕, 찜, 차돌박이, 장조림 등에 이용됩니다. 양지살. 그리고 채끝은 등심과 우둔 사이의 부드러운 부분. 그림에서와 같이 이 부분이 채끝이고요. 스테이크, 샤브샤브, 불고기 등에 어울립니다. 안심 역시 갈비뼈 안쪽에 부드러운 살로 소 한 마리당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비싼 부위죠. 지방이 적고 부드럽다. 역시 스테이크나 불고기, 전골에 이용됩니다. 우둔살은 뒷다리 부분 중 가장 부드럽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맛이 좋은 부분이고 약간 질기기 때문에 육회나 산적, 장조림, 육포, 불고기 등에 이용해요. 뒷다리살 중에 엉덩이 부분이 우둔입니다. 자, 설도는 뒷다리의 위쪽 엉덩이 부분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육질이 질긴 편이다. 육회, 산적, 장조림, 육포에 역시 이용됩니다. 사태살은 다리살이죠. 근육 조직이 많아 쫄깃하고 질긴 부위입니다. 역시 사태살로는 육회, 탕, 찜, 수육, 장조림 등에 이용돼요. 자, 이렇게 소고기 각 부위에 대한 특징과 용도를 알아봤고 소고기의 가장 맛있는 내부 온도는 65도 전후입니다. 음식을 했을 때 소고기가 가장 맛있는 내부 온도는 65도 전후다. 자, 이번에는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도 그림은 안 나옵니다. 대략의 부위별 명칭을 감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항정살이 목 윗부분이고요. 목살 앞쪽이다. 그 다음에 목살과 앞다리, 사태살이 있고요. 목살 뒤쪽에는 목살과 등심 중간에 가브리살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비살, 갈매기살, 삼겹살 순으로 돼 있다. 이렇게 배 쪽으로 갈수록 갈비살, 갈매기살, 삼겹살로 돼 있고요. 중간에 안심이 있겠죠? 부드러운 돼지 안심. 엉덩이 쪽은 뒷다리, 사태살로 구분됩니다. 자, 돼지고기의 각 부위별 용도가 시험에 나오겠죠? 목살은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서 소금구이, 보쌈, 주물럭 등에 쓰이고 앞다리는 육질이 단단하고 지방이 적고 약간 거칩니다. 앞다리와 사태, 항정살도 마찬가지예요. 불고기나 찌개, 수육, 보쌈에 이용된다. 등심은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스테이크나 돈가스, 잡채, 탕수육, 불고기, 찌개 등에 이용되고요. 갈비살은 갈비에 붙어있는 살로 지방이 조금 있고 부드럽고 풍미가 좋습니다. 구이나 찜 등에 이용된다. 삼겹살은 지방이 많죠? 지방과 살코기가 번갈아 나타나서 삼겹살, 오겹살로 불리고요. 갈매기살도 삼겹살과 마찬가지로 구이나 불고기, 수육, 찌개, 베이컨 등에 이용돼요. 자, 그리고 뒷다리살은 육질이 단단하고 지방이 적고 앞다리와 마찬가지로 약간 거칠다. 볼기살, 도가니살, 사태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육, 보쌈, 장조림에 이용되고 안심은 허리 안쪽에 부드러운 지방과 근막 부위로 육질이 연한 게 특징이죠. 장조림, 돈가스, 탕수육에 안심 쓴다. 자,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부위별 특징 알아봤고 자, 동물성 단백질인 젤라틴은 동물의 피부, 힘줄, 인대 또는 뼈에 다량 존재하는 콜라겐을 물에 넣고 끓여서 가수분해해서 얻은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젤라틴이 되는 거지 젤라틴이 콜라겐 되는 게 아니다. 콜젤 젤리처럼 되는 겁니다. 콜젤 젤리. 젤라틴이 콜라겐 되는 게 아니라 콜라겐이 젤라틴이 되는 거다. 자, 육류를 가열하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응고되는 작용이 일어나고 글루타민산과 이노신산이 생성돼서 모두 향미 증진제에 쓰이죠. 풍미가 증가하고 소화도 쉬워진다. 그리고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보수력이 감소하고 수분 증발로 인해서 중량과 부피가 감소되는 것도 육류를 익혔을 때, 가열했을 때 생기는 변화고요. 그렇게 수축된 육류에는 비타민이 손실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에는 녹아서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융해된다. 하지만 이 지방질이 많을수록 수축과 손실을 더디게 하는 역할을 해요. 육류를 가열하면 단백질 변성 응고, 글루타민산, 이노신산 생성, 풍미가 증가하고 소화가 쉬워지고 보수력 감소하고 수분 증발로 중량과 부피가 감소하고 수축해서 비타민이 손실되지만 지방이 수축과 손실을 더디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육류의 조리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편육을 조리할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젤라틴이 풍부한 부위를 끓는 물에 일단 삶은 후에 틀에 넣고 눌러서 식힌 뒤에 썰어내는 누른 고기가 바로 편육이에요. 주의할 점은 끓는 물에 고기를 넣어서 삶을 때 고기의 맛성분이 용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편육에 적합한 부위는 소고기의 경우에는 양지와 사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돼지머리나 삼겹살을 이용해서 편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간장조림은 아롱사태나
소고기나 홍두깨살, 안심 부위를 주로 사용하고요. 삼겹살은 간장조림에 부적합합니다. 아롱사태, 홍두깨살, 안심 등 살코기가 적합하고 삼겹살 등 지방이 많은 부위는 장조림에 부적합하다. 조림을 통해서 당도를 상승시키고 소고기 장조림은 간장과 당을 넣고 조림으로써 30브릭스 정도로 당도를 상승시키고 평균 5%의 염절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 활성도가 저하되면 미생물 번식이 억제되면서 냉장 보관했을 때 약 1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장조림을 할 때 누린내를 제거하려면 삶을 때 파나 양파 등을 넣고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부재 없이 소고기만 사용해야 되고 냉장 보관 시에는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담는 게 좋습니다. 오래 보관하려면 부재 없이 소고기만 사용하고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육류를 이용해서 탕을 끓일 때는 일단 찬물에다가 육고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끓여서 지미 성분이 충분히 용출되도록 해야 되고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강, 마늘, 무, 양파 등 이런 재료들과 같이 끓이거나 소갈비의 경우에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일단 한번 끓여낸 뒤에 채반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헹궈낸 다음에 다시 끓입니다. 자, 이런 육류에는 동물성 식품의 대표적인 색소 성분인 미오글로빈이 들어있는데요. 미오글로빈의 포르피린 환 중심에는 철이 들어있습니다.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에는 철 들어있다.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소고기를 가열 시에 생성되는 근육색소는 메트미오글로빈이고요. 신선한 생육의 경우 요 환원형 미오글로빈이 공기와 닿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옥시즌, 산소의 뜻이 더해진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때 색은 선명한 적색이 된다. 자, 기출에서는 요 색을 물어봅니다. 신선한 생육의 환원형 미오글로빈이 공기와 접촉해서 산소와 결합하면 어떤 색이 되고 뭐가 되는가?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되고 선명한 적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육류는 신선도를 어떻게 판별하나? 육류 감별법을 보면 돼지고기의 경우 연분홍 빛깔이 돌며 지방은 희고 단단하고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색이 검붉은 것일 경우 늙은 돼지에서 생산된 고기일 수 있다 하면 옳은 보기예요. 색이 좀 검붉다. 늙은 돼지에서 생산된 고기다. 자, 닭고기의 경우에는 뼈와 관절 부위가 약간 검은색으로, 약간 어두운 색으로 변색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건 변질된 게 아니고 뼈 속에 있는 피가 급속냉동 또는 골절로 인해서 뼈 밖으로 용출되면서 뼈가 멍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두운 색으로 착색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육류 가공품인 소세지의 경우에는 다몽색이며 탄력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소세지는 색깔은 다몽색, 탄력성이 있는 게 좋다. 요게 키워드예요. 자, 다음은 수산물인데요. 일반적으로 생선은 알을 낳기 전, 산란기가 되기 전 몇 개월 전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주로 흰살 생선의 경우에는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고요. 지방 함량이 5% 이하로 적다. 반대로 붉은살 생선의 경우에는 주로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고 지방 함량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생선에는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육질이 육류보다 연한 게 특징이에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많으면 약간 질기면서 쫄깃쫄깃하죠. 생선은 상대적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적어서 육질이 육류보다 연하다. 자,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생선을 고를 때 신선한 걸 어떻게 고르냐? 신선도 판단 기준인데요. 일단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육질은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게 신선합니다. 눈알이 띠용 밖으로 돌출되는 게 좋고 눈의 수정체가 투명한 것이 좋다. 아가미의 색깔은 어두운 적색이 아니라 선홍색, 핑크빛을 띠는 게 신선한 생선이고요. 그리고 요거 주의하십시오. 어체가 특유의 빛깔을 띠는 것, 요거 신선한 거예요. 어체가 특유한 빛깔을 띈다, 신선한 생선이다. 그리고 비늘이 잘 밀착되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신선하고 광택이 있는 것도 신선한 생선입니다. 하지만 트리메틸아민이 많이 생성된 것, 자, 트리메틸아민은 생선이 죽은 후에 자기 분해가 일어날 때 초기 부패를 판단하는 비린내 성분입니다. 따라서 트리메틸아민이 많이 생성됐다, 비린내가 풀풀 나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생선이에요. 자, 어류 역시 죽은 후에 몸이 딱딱해지는 사후강직이 일어나고 죽은 후에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는 자기 소화가 일어나는데요. 붉은살 생선일 경우에 흰살 생선보다 이 사후강직이 빨리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5번 민물고기, 담소의 경우에도 자체 효소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고기보다 부패 속도가 빠르다. 요거 두 개 주의하십니다. 붉은살 생선, 민물고기가 사후강직 빨리 시작되고 부패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 사후강직이 일어나면 자기 소화가 같이 일어나면서 풍미가 저하되고요. 단백질 분해 요소의 작용으로 자기 소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 불쾌한 냄새, 비린내가 발생하게 되는데 비린내를 발생시키는 성분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인돌 등이에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인돌. 벌써부터 냄새난다. 불쾌한 비린내 성분이고 포르말린이 보기로 나오면 X 하셔야 돼요. 요 포르말린은 우리가 옛날에 과학실에 가면 요렇게 유리병에 개구리가 한 마리 요렇게 들었죠? 여기에 채우는 액체, 공업용 방부제가 포르말린입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지만 생선의 자기소화 과정에서 나는 불쾌한 비린내는 아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인돌이 이 과정의 물질과 관계가 깊습니다. 자, 이렇게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에는 그 지표가 되는 물질이 있는데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등이 초기 부패 판정 지표 물질이에요. 요거 세 개니까 다른 거 하나, 아크롤레인 요렇게 출제되고 답으로 찾는다. 아크롤레인은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생기는 발암성 휘발 물질이죠. 육류, 생선 초기 부패 판정 시 지표 물질 아니다.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이 초기 부패 판정 시 지표 물질입니다. 휘암트,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이에요. 자, 담수어 민물고기가 바닷물고기, 해수어보다 부패 속도 빠르고요. 보통 사후 1시간에서 4시간 동안 가장 단단한 상태가 됩니다. 요 시간을 물어본다. 1시간에서 4시간, 1시간에서 4시간 동안 가장 단단한 상태 된다. 사후강직. 자, 생선 비린내를 억제하는 방법은 일단 비린내 성분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방법이 가장 유효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가두거나 생선 단백질이 응고된 후에 생강을 넣는 방법. 그리고 처음부터 뚜껑을 반드시 열고 끓여야 생선 비린내를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에 처음부터 뚜껑을 닫고 끓인다 하면 생선 비린내를 냄비 속에 가두는 꼴이죠? 절대 안 된다. 비린내 억제하려면 처음부터 뚜껑을 열고 끓입니다. 뚜껑을 닫고 끓인다. X. 자, 수산물의 색소 성분에는 게나 새우 이런 갑각류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과 문어와 오징어 먹물의 색소인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 식탁의 스타는 새우 소금구이와 간장게장이다. 와, 식탁의 스타네. 아스타잔틴. 새우나 게에 들어있는 갑각류의 색소 성분은 아스타잔틴이고요. 아, 내가 스타? 아스타잔틴이다. 문어와 오징어 먹물에는 스파게티에 활용되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어요. 오징어 먹물 멜라닌 색소. 자, 다음은 계란인데요. 계란은 전체 한 개의 동그란 전란 중에 노른자, 난황이 30%, 흰자, 난백이 60%, 껍질, 난각이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황의 단백질 성분은 비텔린이다. 그리고 난백의 단백질 성분은 알부민이다. 요거 구별해서 알아두십니다. 노른자, 난황의 단백질 성분은 비텔린, 오버비텔린, 난백, 흰자의 단백질 성분은 알부민으로 우리 몸의 세포 생성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자, 계란은 계란 흰자를 통해서 제과제빵에 머랭을 내듯이 이런 공기방울, 기포 형성에 관계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란의 기포성에 관계하는 계란 흰자 단백질은 바로 글로불린으로 오래된 계란일수록 30도씨 정도 온도에서 거품이 많이 형성됩니다. 자, 요 말은 우리가 계란을 요렇게 깨뜨려 보면 흰자 중에 약간 높이가 높은 게 있고 물처럼 번져버리는 게 있죠. 안쪽에 농도가 높은 것이 농후난백, 바깥쪽에 물처럼 흐르는 것이 수양난백인데요. 계란이 오래되면 요 농후난백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수양화된다. 따라서 수양난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겠죠. 계란이 오래될수록 수양난백이 많아지게 되고 요 수양난백에서 거품이 많이 형성됩니다. 자, 요 계란의 기포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설탕, 식염, 우유, 지방 등이고요. 설탕, 식염, 우유, 지방 등은 계란의 기포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식초나 레몬 등의 산성분은 흰자로 기포를 낼 때 기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산성분은 기포성을 떨어뜨린다. 자, 계란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유화성인데요. 계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대표적인 유화제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고 혈전 용해 작용 등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노른자, 난황과 식초, 오일을 첨가해서 만드는 마요네즈가 대표적으로 이 계란 노른자가 유화제로 활용되는 좋은 예가 되겠죠. 계란의 유화성은 노른자 속에 레시틴이 담당한다.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혈전 용해 작용 등을 하고 계란 노른자가 유화제로 활용되는 가장 좋은 예를 찾아라. 마요네즈를 찾습니다. 난황과 식초, 오일을 첨가해서 만든다. 역시 우리 시험에서는 신선한 계란 고르는 법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자, 신선한 계란은 노른자, 난황이 계란을 깨뜨렸을 때 태양계의 중심처럼 딱 중앙에 있는 게 좋고요. 윤곽선이 뚜렷한 것이 좋습니다. 신선하다. 그리고 6%의 소금물에 담갔을 때 계란이 가라앉는 것이 신선한 거고요. 위로 뜨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6% 소금물 담갔을 때 가라앉는 것이 신선하다. 그리고 껍질의 경우에는 까칠까칠하고 광택은 없고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평평한 곳에 깨뜨렸을 때 난황계수는 0.36 이상, 난백계수는 0.15 이상이면 신선한 것입니다. 자, 난황계수, 난백계수 이렇게 평평한 곳에 계란을 깨뜨렸을 때 요 전체 노른자, 난황의 높이와 지름을 봤을 때 요 노른자의 지름분의 분모에는 지름이 가고요. 노른자의 높이, 이렇게 지름분의 높이를 했을 때 요게 노른자면 난황계수, 흰자면 난백계수가 되는 거예요. 자, 흰자도 마찬가지로 흰자의 지름분의 높이를 했을 때 0.15 이상이면 신선한 것이다. 따라서 지름보다 높이 뽕 솟아있는 것이 신선하다. 그런 뜻이죠. 지름이 분모로 가고 높이가 분자로 가서 난황계수는 0.36 이상, 난백계수는 0.15 이상이면 신선한 겁니다. 그리고 난황계수 0.25 이하는 오래된 것, 난백계수로는 0.1 이하면은 오래된 거예요. 요거까지. 자, 다음은 우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유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열량을 내는 요소와 칼슘, 인, 비타민 A, 비타민 B2 등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우유를 물어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우유 단백질인데요. 요 카제인은 인 단백질이다. 카제인, 인 단백질 요거는 암기하셨죠? 자, 요 카제인 단백질이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열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제인을 응고시키려면 산 또는 레닌으로 응고를 한다고 했죠. 이 레닌은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응유 효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즈나 요거트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우유 단백질 카제인이다. 그리고 우유 단백질에는 유청 단백질이 있는데요. 우유 단백질의 20%를 차지하고 카제인이 응고되고 남아있는 단백질이 이 유청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응고되고 산과 레닌에 의해서는 응고되지 않습니다. 카제인과는 다르죠? 열에 의해 응고되는 것은 유청 단백질, 산과 레닌에 의해서 응고되는 것은 카제인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65도 이상으로 가열하게 되면 락토알부민 성분인 피막을 형성하거나 침전물이 남게 되는데 요걸 제거하게 되면은 영양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유를 가열할 때는 잘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것도 기출 지문이다. 자, 우유에는 3에서 4%의 지방과 4에서 5%의 유당,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우유의 역할은 커스터드나 푸딩에서 단백질, 계래 강도를 높이거나 요리에 부드러운 질감과 풍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유는 생선 비린내 등 여러 가지 냄새 제거에도 사용되죠. 이렇게 우유의 용도를 묻는 문제 출제되고요. 우유 가공품으로는 우유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농축하면 연유가 되고 원심 분리를 해서 위로 뜨는 유지방 부분을 쓴다. 그건 크림입니다. 우유를 수분 증발시켜서 농축한 건 연유, 원심 분리를 했다. 위로 뜨는 유지방은 크림이에요.
그리고 수분을 5% 미만으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면 분유가 되고, 우유의 유지방을 응고시켜 기름 속에 물 분자 형태로 만든 것, 유중 수죽형 식품으로 만든 건 버터다. 그리고 우유를 농축해서 설탕을 첨가해서 발효시켰다. 요거트가 되고요. 사워크림은 생크림을 발효시킨 겁니다. 생크림을 발효시키면 사워크림이 된다. 아이스크림은 유크림에다가 젤라틴 같은 안정제와 지방을 첨가해서 공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동결시킨 제품이고요. 치즈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응유효소인 레닌으로 응고시켜서 만든 발효식품이 치즈겠죠. 이렇게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각 가공 제품 하나하나 뜻을 알아두십니다. 자, 우유를 살균 처리하는 방법에는 저온 살균법, 고온 살균법, 초고온 살균법 있고요. 초저온 살균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저온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있다. 저온 살균법은 60일에서 65도에서 긴 시간, 약 30분간 가열 후 냉각시키고요.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다. 70에서 75도, 10초에서 30초 가열 살균 후 냉각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높진 않죠? 고온 단시간 살균법 70에서 75도에서 15에서 30초다.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에서 140도에서 1, 2초간 살균하는 것이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에요. 자, 역시 신선한 우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물이 담긴 컵 속에 우유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구름과 같이 느리게 퍼져간다면 신선한 우유고요. 상한 우유 같은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떨어지고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컵 전체로 빠르게 퍼져서 순식간에 뿌옇게 변합니다. 물이 담긴 컵 속에 우유 한 방울을 떨어뜨려 봐서 신선한 우유를 파악하는 방법. 구름같이 느리게 퍼져가서 아래로 내려간다. 가라앉으면 신선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가열했을 때 응고되지 않고 이물질이 없는 것이 신선한 우유입니다. 가열했을 때 빨리 응고되지 않고 이물질이 없는 것이 신선한 우유다. 개봉 후에는 묽고 투명한 백색이 아닌 우유 본연의 백색을 띄어야 된다. 요것도 보기로 나오면 O 하시면 됩니다. 개봉 후에 묽고 투명한 백색이 아닌 우유 본연의 백색을 띄어야 된다. O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조리 실무 파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